자, 대한항공 사태를 보면은 자, 한진 가족 자체는 분열된 상태였어. 조연아와 그 어머니와 나머지 이렇게 해서 불린 상태였잖아. 드라마다. 이거 누가 드라마 작가 있으면 오늘 이걸 드라마 쓰고 싶을 거다. 그러니까 분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진 일가가 이기 쉽지 않았어. 그런데 저희 엄마는 빨갱이에요. 조선족이나 뭐 중국 동포라고 얘기하는데 조선족이나 아니면은 그 중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진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주연 선생님은 되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한국 사회를 장악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특히 이제 경제 쪽, 일자리 그리고 산업의 중심이 중국으로 옮겨간다는 거에 대해서 유재현 선생님은 되게 강하게 반발하시는 분이고, 저도 그 우리나라 경제권을 외국에 뺏기는 거에 대해서 저도 엄청 그 저는 이제 장사를 해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늘 그래서 내가 약간 부정적으로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 네. 알제리 사람들이 프랑스로 이민을 갔어. 네. 알제리가 프랑스 먹을 패권 국가야?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처음 벌어진 일이에요. 저기서 가난한 나라에서 오는데 그 가난한 나라가 국력이 더 센 거야. 이거는 딴 유럽의 정책하고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인구를 받아들이는 측면뿐만 아니라 저쪽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을 푸시해서 넣는 것도 봐야 된다는 거지. 지금 조선 구마사 사태나 기타, 내가 그때서도 그 여신강림에서도 PPL이나 이런 거에서도 PPL이면 상품을 팔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거잖아. 근데 상품 유통망을 갖추고 있지 않은데 PPL이 들어와. 뭐야? 중국 그러니까 그거는 솔직히 이제 저는 이제 방송 좀 했으니까 이제 사실 그 신경수 PD님 밑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제 친구들도 있는데 그거예요. 제작비를 지원을 중국에서 받는 이유는 아예 수출을 염두에 두고 사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PPL은 그리고 제작비 포함이 안 되고 나중에 이제 부가 수입으로 들어오는 건데, PPL이 어차피 이 드라마가 드라마로 중국으로 수출될 거다라는 거를 염두에 둔 다음에 그러면 우리나라 PPL이 아니라 PPL 그쪽 PPL이란 그래서 PPL 이라는 중국의 거지? 자본을 받고 제작을 한 다음에 만들어 나가는 건데 조금 저는 저는 그 있잖아요. 작품에 대해서 자꾸 너무 인민재판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이게 컨텐츠에 대한 자유에 대한 그게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조금 저도 안타까운 게 조금 있어요. 그 중국 PPL 하는 거는 중국 돈 뜯어 먹으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조금 이거는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중국이 우리나라 시장이랑 이런 걸 먹는 거를 걱정을 많이 하는데 네. 이제 외국 생활을 조금 해보면, 외국 생활 혹시 좀 해보셨나요? 뭐 그렇게 여행이나 다니지. 해봤어요? 미국하고 미국에서 어떻게 봤어요? 이민자들을 유입시키는 그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미국은 그 이민자를 양쪽으로 다 받아들이거든. 굉장히 능력 있는 기술자와 그리고 적은 노동자를 같이 받아들이는데 우리나라는 능력 있는 기술자가 우리나라에 이민 올 이유가 없지. 그렇기 이것도 안 때문에 되고. 이민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인식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는 그래서 내가 홍콩 그 민주화운동 사태가 벌어졌을 때 뭘 가서 보고 싶었냐면, 이 사태의 끝판은 나는 중국이 홍콩을 완전히 병합하려고 이제 할 텐데 그랬을 때 홍콩의 엄청난 금융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고급 인력들이 한국에 정착할 가능성이 있을까 좀 보고 싶었어. 왜냐면 그거를 좀 노렸지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싱가포르 아니면 한국인데 일본도 있겠지만은 한국은 그 사람들 매력적인 선택지긴 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대만 출신 화교들이 정착한 것과는 다르게 고급 인력으로서 금융 인력이나 이런 것들로서 정착할 수 있는 게 충분하다 생각했거든. 왜냐면은 홍콩 사람이 싱가포르 가면 싱가포르 사람 못 당해내. 왜냐면 싱가포르는 전체주의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있죠. 그 비민주주의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못 버틴 사람들이 많아. 그랬을 때 뭐 선택할 수 있는 곳은 한국이다 이렇게 봤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어. 2012년에 보면은 그때부터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랑 얘기할 때 출산율 저하는 앞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은 막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은 이민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특히 고급 인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고급 인력에 대해서는 소득세 혜택이라든지 무한하게 혜택을 풀어줘야 된다라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못 알아먹었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민을 받는 데 있어서 특정 국가, 한 국가에 너무 많이 받으면, 특히 중국은 지금 패권을 추구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동남아하고 다 뭐 종교나 이런 걸로 해야지, 지금은 중국이 우리나라 이민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의 80%예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면 이건 되게 위험한 현상이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인종차별이랑 전혀 없어요. 저는 오히려 그 필리핀 사람들, 필리핀에서 잠깐 살았었고 이런데 너무 잘 지냈었는데, 저는 우리나라 들어오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려서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려서 받자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정책을 되게 세밀하게 잘 짜서 골고루 받을 수 있게 해야 되고 이게 합이 좋은 나라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과 합이 좋은 나라들이 뭐냐면 가령 30대 제 친구들 여자애들이 이제 가정주부를 쓰잖아요. 가정주부를 이제 고용을 할 때 특정 국가를 원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분란을 조금 덜 일으키고 영어를 쓰거나 이러면은 좀 더 좋아한단 말이야 얘네들이.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법무부가 이쪽에 조금 더 넓혀주는 이런 정책을 거의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보모를 구할 때 더 낮은 가격으로 더 좋은 어떻게 보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같이 살면 그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조금 만들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그 애엄마들에 대해서 이 정부는 신경을 하나도 안 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건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고 뭐 이거 PC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PC적인 발언이다 뭐다 하는데 무슬림 사람들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게 무슬림이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된다 뭐 이러는데 저 차별은 반대하지만 거기서 직접 살아보고 겪어보면 되게 무서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 민족 성향에 따라서 다른데 종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항상 보수이기 때문에 이런 건 좀 건드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제 항상 이민 정책에서 네. 또 해야 될 게 프랑스나 미국 같은데 이민이 오면 자기 본국 정체성을 버리고 그 나라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그거를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나는 알제리 사람이고 싶은 게 아니라 프랑스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미국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 이민 간 사람들도 그냥 미국 사람이 되잖아요. 네.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는 이민 온 사람들이 우리 한국계 정체성으로 융화되지는 않아요. 내가 먹겠다라는 방식으로 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조선족도 네. 와서 한국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중국인이야. 네. 심지어는 우리 민족 뭐 종족적으로 우리 종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계속 자기가 중국 정체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당연하죠.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뭐 알제리 애들이 프랑스 가서 프랑스 사람 된다. 이것도 이 계파마다 조금 다른데 그쵸.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네덜란드 친구들이 많은데 걱정을 진짜 많이 해요. 이제 무슬림 뭐 이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이나 그쪽 민족들이 똘똘 뭉쳐갖고 자치 정부를 수립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네덜란드에서 하면서 서로 국가적인 갈등 그 안에서 이제 그 내국인들이랑 갈등을 엄청나게 빚은 거예요. 근데 무슬림 사람들은 보통 8명씩 낳는단 말이야 아이들을. 근데 네덜란드들은 1명도 안 낳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쪽수로 한 30년만 지나면 게임이 안 되니까. 나는 그냥 이런 게 있어. 나는 항상 놀라는 걸 뭐냐면은 전지현 씨가 본명이 왕지현이잖아. 왕지연이죠. 그래서 전지현 씨가 화교냐에 대해 가지고 논란이 있어. 그리고 어머님이나 아버님 이름을 봐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지. 그렇다고. 근데 그러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 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어간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라든지. 아 그거는 아니지. 나는 나는- 그건 아니야.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은 나는 전지현 씨 정도면 경제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문화적으로 완벽하게 한국 사람의 정체성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화교든 아니든 나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보거든. 나도 그런 입장이야. 나도 상관없어. 지금 중국 대사관 직원이 몇 명 정도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1000명 돼요. 에이전시가 몇 퍼센트일까요? 50%는 에이전시라고 봐야 되는 거라고. 지금 내가 지금 우리나라 에이전시라는 게 정보원들. 정보원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가 막힌 것 중에 하나는 미중 패권 갈등이 붙었어. 미중 패권 갈등이 붙었는데 중국이 대한민국 정치에 개입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완전 진짜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전략이라는 게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대전략이라는 개념이 없더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도 제국이야. 제품 만들어서 해외에 팔고 있고 그럼요. 반도체라는 전략 자원이 나오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상업 교역국인데 종합적인 그 계획이 없었어. 정치권에 그 담론 자체가 없어. 대전략이라는. 그런데 지금 이 패권 전쟁에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두고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소프트 파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드 파워는 붙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소프트 파워를 자원을 투입하고 엄청나게 지금 뿌려대고 있단 말이야. 근데 민주당은 그 대전략이 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그게 보이는데. 민주당의 대전략은 그냥 대륙에 갖다 붙기니까 중국과 북한 쪽으로 이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하는 거를 속으로 숨기면서 계속 그 방향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중국몽이 별게 아니에요. 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걸 보면 그게 보이잖아요. 간단한 건 뭐냐면 한국이 미국하고의 동맹을 끊는다. 이게 시종일관적으로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잖아. 근데 그거를 우파들은 중국 돈 좋아. 중국하고 비즈니스하면 나 사업하면 돈 벌지.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빨리 파악을 해야 돼.
지금 여기서 문제가 지금 중국이 다 중국화 정책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에 있는 자치구 중에서 그 자치구 원민족이 그대로 다수를 유지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한족이 다수가 되고 그 자치구들이 지금 사실상 해체되기 시작했다고. 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 조금 전 언어 정책에서도 지금 서울의 남서권의 초등학생의 30%가 벌써 넘어가고 있어요. 조선족 아이들이. 초등학생 애들 중에서 30%가 넘어가고 있다고. 그리고 거기다가 조희영 교육감은 이중언어 교육을 하겠다는 거야. 이 나라에서. 그리고 지금 중국이 자치구에서 그 자치구의 언어, 그러니까 거기 조선어겠지. 그런 식으로 쟤네들이 표현. 그 언어 교육을 지금 폐지하고 있다고. 지금 중국이 지금 주변 국가에서 어떤 제국주의적 팽창을 하고 있는지 봐야 된단 말이야. 제가 한국 정치가 진짜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게 이제 조국 사태 때도 그 배경이 되는 게 내가 거기에 이제 조국 사태 투자하고 뭐 했던 사람하고 나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 있었는데 그때 따이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면세점 털어먹는 거 따이궁 쫙 줄 서 있는 거. 그게 여행사가 몇 개 회사가 독점이 돼 있어. 맞아. 독점이 돼 있고 그리고 강남에 도박장하고 이런 걸 중국 깡패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버닝썬, 아레나, 기타. 그리고 거기서 자금 세탁돼서 밖으로 송금하는 거. 따이공 조직이 그거를 여행자 만불 그걸 제한으로 해서 다다다다 그 수천 명이 나눠 가지면 몇백억도 그냥 한 방에 돈 세탁해서 해외로 쏠 수 있다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야 다 이렇게 소분을 한단 말이야. 마스크 소분하지 돈을 소분해서 따이공 조직으로 중국에 그런 식으로 금융 네트워크까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사이에 그 플레이어들이 그대로야. 근데 두 정부에서 태클을 안 건다고.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지금. 그리고 딱 한마디 하면 내가 약간 위험한 얘기지만 여기서 관련돼서 경찰총장 얘기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이 중국 비즈니스하고 관계에서 되게 연관이 큰 사람이라고요. 아 그래요? 그 총장님? 나는 이거 관련돼서 그러니까 되게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내가 좌우의 정치인들 만나고 하면서 내 스스로 완전히 고립되는 걸 느끼면서도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제주에서 우성덕이라는 사람이 왕소리 듣고 있던데 이거 왜 이렇게 된 거냐. 우성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청년이에요. 81년생인가 82년생인가 그러고 조선족이고 근데 이분이 여행사인데 거의 독과점처럼 돼 있어요. 중국에서 여행 오는 게 독과점, 유하청 여행사. 이 사람이 제주도에서 롤스로이스 8888을 타고 다녀요. 간만우라는 코스닥 업체를 인수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상장 폐지가 됐다가 다시 그게 무마돼서 복귀한 첫 번째 사례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에서 그 면세점 수수료 있잖아요. 이 송객 수수료라는 걸 그걸 주는데 그 규모가 1조 3천억을 받아가는데 유하청하고 창스홀딩스를 하는데 거의 두 개가 양분을 하는데 여행업이라는 게 어떻게 독점 구조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이냐. 돈 된다고 하면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체들이 생겨서 여행사가 많아지면서 경쟁 구조가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 더 웃긴 게 있어요. 여행객들이 올 때 티켓팅을 하는 게 아니라 전세기를 타고 들어와요. 그리고 그 전세기 여행사가 어딘 줄 알아요? 전세기를 많이 빌려준 회사가 이스타항공이에요. 아 이상직.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청주공항을 많이 이용해. 노영민.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청주대학교나 이런 데서 애들이 10년을 학교를 다녀. 비자는 학생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하는 행동은 따이공이야.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 렌트카도 있는데 그 렌트카 내가 한번 빌리려고 했더니 렌트카를 빌릴 수가 없어. 따이공들이 그 렌트카를 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 다녀. 그래서 내가 추적한 것 중에서 SBS에서 보도가 나온 게 하나 있어. 보톡스 있죠. 보톡스하고 필러를 이 사람들이 병원장들한테 빼가지고 우리 있잖아요. 피부 미용실 같은 데 삐자로 보톡스 놔두고 하는 거를 이 조직이 다 유통을 시켜. 나도 이제 중국 친구 중에 비즈니스 하다가 이렇게 귀한 친구인데 한번 그 볼륨을 봤거든. 여행사 중에 큰 애들이 하는 걸 몰래 봤더니만 예전에 한류 금지령이 내렸었잖아. 하나령이 내려. 안 풀렸어 아직?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에 있는 가수들이 중국에 가서 콘서트 하는 게 금지됐잖아. 그랬더니만은 여행사에서 바로 무슨 플랜을 짰냐면은 2만 명 제주도 콘서트 계획을 짠 거야. 그래가지고 2만 명의 중국인을 각 도시에서 전세기로 제주도에 모아가지고 콘서트 하는 식으로 돈을 벌자 이게 뜬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진행이 됐어. 이 정도 볼륨이 나오는 애들이 지금 이 관광업에 하고 있고 그때 전세기 그래서 그 비용 구조를 파악해봤더니만은 모든 게 중국 사이드에 이익이 남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 거야. 운송수단부터 와서 호텔이나 숙박도 중국 업체가 있는 곳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아무리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도 한국 사람은 돈 한 푼 볼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북한이 대북 제재를 당하고 있지만 여행업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문성은 씨하고 기타 등등 몇 명이 개별 관광 추진했단 말이에요. 개별 관광 추진할 때 북한 입국할 때 비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비자 업무를 중국에서 뭐 여행사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때 10,000명 이상을 모았거든요. 몇만 명
규모의 아웃바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행사고 하면 유아청 아니면 창스홀딩스 이 두 개 빼놓고는 나오지가 않아. 코로나가 아니면서 실행을 했을 거라고. 그러면 도대체 이 한국에 있는 정치 세력들 문성근과 기타 민주당은 개별 관광을 통해서 북한한테 어느 규모로 돈을 주려고 한 거고, 그랬으니까 김정일이 그걸 믿고 몇십억 달러를 들여서 관광당지를 조성하지. 북한이 20억 달러 정도만 돌면 버티는 나라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일까라고 물음표를 찍는 거야. 이게 제조업은 노미네이트라고 해서 독점이 가능한 구조를 사업자가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중국에서 독점을 했다 그러면 당에서 시킨 거라고밖에 볼 수 없죠. 그럼 당에서 당연히 시키는 기획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는 물어보는 게 그거야. 딱 버닝썬의 실체는 뭐였을까? 버닝썬, 이스타, 그리고 경찰총장, 기타 등등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거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틀어막고 있는 가장 중대한 범주 중에서 가장 핵심에 중국하고의 커넥션을 숨기고 있다고 보는 거야, 나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굉장히 반대했던 중에 하나가 친중 정책이었는데 중국 자본의 한국 진출의 상징적 건축물이 제주도의 노영동 오르타리에 가면은 드림타워라는 걸 지어놨어. 가면은 그 이마트 있고 한데 옆에 굉장히 높은 걸 새로 지어놨어. 드림타워라고. 그리고 신화월드 이런 거. 근데 드림타워를 지었는데 나는 더 놀랐던 게 뭔지 알아? 드림타워라는 곳을 시행은 이제 녹지그룹이라는 곳에서 이제 하는 것인데, 자 아무리 이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보통은 시공사는 현지 건설에서 써. 인력 조달이나 업체 조달 때문에라도. 그런데 이 드림타워라는 거는 운영은 오히려 나중에 롯데가 해. 근데 시행은 녹지그룹이 하고 건축은 누가 하냐면 중국 건설이라는 중국 거의 반국영 건설에서 간 거야. 보통 미국 자본이 들어오면은 대부분의 것들을 자본만 넣고 대부분은 한국에서 부가가치를 창출시키거든. 중국은 시행도 중국 회사가 건축도 중국 회사가 다 거기서 하죠. 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개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중국 자본의 진출이라는 게 잠식 또는 식민에 가까운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 지금 그 드림타워를 내가 왜 언급했냐면은 또 지들끼리 분쟁 나가지고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제주 드림타워의 위에다가 공사 대금 지급하라고 한국 하청업체들이 시진핑 얼굴 갖다 걸었어. 지금 시진핑 얼굴이 걸려있어 현수막으로. 역시 한국에 그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 약간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 그 앞으로 북한이 절대 서해교전 같은 나쁜 일을 못 벌이게 하려면은 우리 함정에다가 김정은 사진을 걸면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쏠 수가 없지. 괜찮네. 그런 것처럼 드림타워에 가보면 시진핑 얼굴이 현수막 걸어놨어. 아니 저는 요번에 전대협 애들 잡혀갔었잖아요. 천안 단국대에다 대자보 붙였다가 그게 시진핑이 문재인 목에다가 목걸이 들고서 이렇게 개처럼 끌고 다니는 그거였는데 이해가 안 됐거든. 그 정보경찰한테 학교가 그냥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대표자하고 붙었다 그랬더니 경찰이 얘를 입건을 한 거야. 그래서 학교가 야 입건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냥 쳐갖고 그냥 벌금 물린 거거든요. 그게 시진핑이 컸던 거야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조선 구마사 사태하고 지금 이제 선거권 얘기 나오는데 전 세계적으로 정치 뉴스의 제 1번 뉴스는 미중 패권 갈등이고 그 패권 갈등의 프론티어가 한국이죠. 대만하고 한국이야. 아니 대만은 요즘 엄청 잘 나가잖아. 이게 뭐야 문재인 줄 잘못 써가지고 나 진짜. 이게 중국이 안 되는 이유 하나가 뭐냐면 이게 진짜 대한민국이 되게 고마운 게 중국이 중국으로 다 넘어간다고 해서 이제 한참 이제 대우랑 삼성이랑 다 이제 망한다 이랬는데 하늘도 공평한 게 중국은 퀄리티가 안 나와. 그러니까 중국으로 다 넘어갔을 때 한번 중국 배가 운송하다가 한번 배가 중간에 그 바다에서 멈춘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업체들이 다시 한국 업체로 가서 야 미안하다 니네 거 살게 이렇게 됐고, 그 드라마도 문제는 뭐냐면 중국 그 스태프들 있잖아요.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내가 그 우리나라 공군에 계신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있었는데 꽤 높은 분이 얘기할 때 있는데 중국이 저렇게 전투기 많이 뽑으면은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은 별로 제대로 날아다닌 거 없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 애들이 그거 러시아 거 빌렸다가 출력이 30% 이하가 못 뜨잖아. 항공모함에서 무기를 다루면 항공모함에서 못 떠. 이게 제조업에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타이어도 수출 수입을 했었을 때 중국 타이어, 그다음에 제가 대만 타이어, 한국 타이어 이 세 개를 팔았어요. 한국 타이어가 그 한국 타이어 말고 한국산 타이어를 팔았는데 그 시험을 해보면 퀄리티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거든. 근데 가격대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 그 한국 거는 이게 국가 브랜드가 되게 무서운 게, 그러니까 이게 얘가 이렇게 청나라가 그 옛날 서태후 막 있고 이홍장 있고 이럴 때, 그러니까 청나라가 딱 망하기 직전에 양무 개혁하고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막 신식 군함도 가져오고 이렇게 했었어. 근데 그때 딱 전쟁하러 군함을 끌고 나가니까 포는 멀쩡하게 달려 있는데
포탄이 안에 봤더니 화약이었고 쏘려고 하니까 모래고 화약이 아니라 쇠를 넣어서 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돌을 넣고 쏘고 이래가지고 군함 다 뺏기거든 그때 청일전쟁 때. 청일전쟁 때 이렇게 딱 했는데 콩 타는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화약이 아니라 시커먼 검은 깨를 넣어가지고 검은 깨를 화약을 그러니까 연습 탁 했더니 이렇게 일본 애들이 탁 떨어졌는데 이 콩 타는 냄새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공군에 계신 분이 얘기하는 중국에 있는 무기들도 중국이 다 동시에 다 띄우면은 그 비행기들 그 안에 한 놈은 뭐가 없는 게 나오고 한 놈은 뭐가 없는 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지 이제 보면은. 저희 누나가 예전에 공산국가에서 제조업체에서 이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도대체 공산당 애들이 왜 이렇게 망하느냐를 되게 적절하게 설명해 준 적이 있어. 근데 누나가 이제 라인을 돌리는데 쉽게 설명할게요. 얘는 땅을 파고 얘는 씨를 뿌리고 얘는 땅을 덮는 역할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회사를 갔는데 아니 얘가 아픈 거야. 씨 뿌리는 애가 아프대. 그래서 그렇구나 뭐 너 쉬어 이랬는데 두 놈이 일을 겁나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뭐 하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씨는 안 뿌리는데 한 놈은 땅을 파고 한 놈은 땅을 집어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네가 하라는 거 했어. 이게 공산당이나 이런 사회주의 국가가 절대 자유주의 국가를 이길 수 없는 그 핵심이라고 누나가 딱 머리를 치면서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 누나도 약간 좌경화된 사람이었는데 근데 요즘 다 우익이 됐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예. 대한민국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친미인데 예. 권력을 잡은 인간들이 친중이라는 거야. 그쵸. 만약 중국이 언론을 통제하지 않고 자유로운 국가였으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 나라들의 이제 인권 실태나 제가 중국 갈 때마다 그 보고서 써야 되거든요. 뭐 여기에 있는 거 서약서를 써야 돼. 기자는 무조건 무슨 뭐 중국에서 본 거를 나중에 기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걸 쓰고 가야 된단 말이야. 이게 너무 불편한 거야 나는. 나는 여기서 불안한 게 문재인이 됐건 다음 대통령이 됐건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나와서 지도자가 아감 파천급의 개떡수를 두면 그럼 우리 진짜 뭐 되는 거야. 그렇지. 한미동맹이 파기되는 그 정도 수준의 떡수를 두면. 그러니까 혹자가 그런 얘기를 해. 97년도에 이제 경제 실정 때문에 IMF가 터졌을 때 그때는 YS가 다른 옵션 고려도 안 하고 IMF로 갔지.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상상하기 싫지만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은 문재인 정부가 IMF로 갈까? 중국으로 가 차관을 땡기려고 하고 이럴 거란 얘기지. 돈 받으려고 하지. 근데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달랐어. IMF는 국제기구고 그 미국의 여러 컨트롤이 국가가 있는 거지. 관여하고 있는 어떤 그런 국제기구인데 거꾸로 우리가 중국에게 돈을 빌린다든지 나중에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한 번이라 발생하게 되면은 그건 예속이 될 가능성이 있어. 아이 큰일 나요. 왜냐면 이게 지금 어디서 정확히 일어나고 있냐면은 1대1로라는 사업이 있잖아 중국에서. 그 1대1로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해외 SOC 사업이나 이런 것들 그거랑 뭐 그 AA 뭐지 그 아시아 개발은행 그거 해가지고 돈 빌려줘가지고 니네 나라에 애들 키워주고 고속도로 깔고 무슨 뭐 깔아라는데 거기서 아까 말했던 녹지구랑 똑같은 일이 벌어져. 똑같이 일이 벌어져. 돈 빌려주고 대신 업체는 중국 건설에서 쓰고 근데 나중에 건설은 제대로 안 되고 공사비 올려달라면 올려줘야 되고 빚만 쌓여가는 거지. 심지어 노동자도 중국에서 파견해. 그러니까 아프리카 제가 이제 아프리카 담당할 때도 아프리카 가보면은 고속도로 같은 거 다 중국 애들 깔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하는 사람이 다 중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콩고 이런 데에서 고속도로에서 중국인들 일하는 거 보고서 깜짝 옛날에 그런 거잖아. 옛날에 우리나라가 나라가 망하려고 하니까 경인선 철도 부설권, 뭐 경부선 철도 부설권 이런 걸 팔아. 판 다음에 걔네가 와서 우리 노동자 써서 지어. 그다음에 그걸 또 우리가 돈 내고 이용하고. 그러니까 나라 팔아먹는 게 그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중국화 정책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시종일관 메시지가 하나야. 한국은 중국 거다. 그리고 지금 옥스포드 뭐 어디서 나온 이런 애들 서양 애들이 보는 교과서 세계 역사 교과서에 한 나라 지도에 한반도가 한 나라 영역으로 돼 있어. 최근에 바뀌었다고. 그때 분명히 삼국시대잖아. 그리고 우리 고구려도 있었고. 그런데 한반도하고 고구려 영역이 전부 다 중국으로 돼 있다고 표시가. 아 그냥 지방 호족처럼 돼 있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시종일관 메시지가 딱 하나야. 한국은 중국 거다. 그리고 킹덤에서 갓 있잖아. 갓이 대박 터졌잖아. 사람들이 멋있다고. 그 킹덤 그 좀비 드라마 넷플릭스. 아마존에서. 그때 게임 아이템으로 게임 아이템 우리가 알잖아. 이렇게 장신구하면 능력 차가 올라가는 거에서 그 갓 아이템이 나왔는데 그거 중국 거라고. 걔네들 그 중국 개발사에서 전이 만든 게임사에서 그거 난리해가지고 2,500만 카피가 다운로드를 받은 게임사에서 이 갓 아이템이 중국 거로 선전을 해버린다니까.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거에서 김치도 중국 거, 갓도 중국 거, 심지어는 윤동주 시인도 중국 거. 중국 영정이잖아. 조선족 시인이라고 거기 딱 이렇게 해놨다고. 미친 거야. 나는 그러니까 진짜 그 AIIB 그리고 이런 것들 1대1로 이런 것들
내가 박근혜 정부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던 게 뭐냐면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긍정적인 질서로 묘사하면서 하다못해 박근혜 정부 내에도 그런 걸 옹호하던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딱 5년 지나니까 결과를 보잖아. 아프리카에 그거 갖고 차관 들어가가지고 거의 뭐 경제를 종속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자 AIIB나 이런 것들이 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만약 제대로 우리가 AIIB 굴러가고 있었다면은 북한 대북 사업 이런 것들이 조금만 풀려 있었다면은 북한이 제재가 안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은 가장 먼저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이 중국 꼬셔가지고 북한에다가 그런 사업하는데 AIIB나 아니면 이런 거 쓰자고 했겠지. 그럼 우리는 전체적으로 우리 영토인 북한에 대해 가지고 통제력을 상실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얘네들이 한국은 중국 거다. 그리고 한미 동맹을 파기시킨다. 이 두 개 하나라고. 그리고 바이든이 어저께 그 1대1로에 맞서서 4,500조 규모의 이니셔티브를 중국을 틀어막는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 전부 다 돌아놓고 4,500조 원. 우리 돈으로 5조 원. 그리고 여기 그 1대1로 해서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역사에서 뭐 철도 깔고 기타 등등 하는 걸 그냥 왜 저게 식민지 사업이지 그런데 그 길을 닦으면서 물류센터를 지어요. 그리고 물류센터를 장악하면 도소매로 계속 이익을 빨아먹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중국이 지금 전부 다 1대1로 길을 하면서 실제로 아프리카 200만 명이나 보내 사람을.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물류센터들이나 상업을 다 장악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근데 이게 있어.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계속 하겠다 그랬잖아. 이게 북한에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국가의 수탈 또는 국가 간의 어떤 식민 활동 이런 게 있었을 때 일본이 만주 점령하면서 뭘 먼저 했어? 남만주 철도회사라는 걸 세웠지. 그쵸. 그걸 바탕으로 철도 관리 플러스 거기다 더해서 통치 기능까지 얹어가지고 나중에 만주국까지 간 거야. 그래가지고 괴뢰 정권을 통해서 통제력을 행사했던 거고, 나는 기본적으로 이게 항상 인프라를 깔아놓고 예전에도 보면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수에즈 운하를 깔아놓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영국과 프랑스가 그것의 보호를 명목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보호국을 만들려고 했던 거고, 항상 인프라를 깔겠다고 하고 그게 외세의 자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군대가 들어가고 이러면서 그쪽에 영유권 행사하는 건데, 나는 남북철도 연동 사업한다고 했을 때 그럼 북한이 자 그러면 한국의 철도 시설 공간이 깔고 KTX 한국 시설 방식대로 그 전기 체계나 아니면 신호 체계를 그렇게 가져가라, TGV 방식대로 가져가라 했을까? 아니라고 봐. 나는 북한이 받을 수 있는 그 한계선이 중국이 건설하는 중국 시스템의 철도였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과연 문재인 정부가 그런 것에 대한 세밀한 고려가 있게 공사를 하려고 했던 것인지, 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봐. 이 인프라 사업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나라의 그 방식이라는 거 있잖아. 철도도 보면은 소련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들은 광괴를 쓰지. 아 그쵸. 광괴를 쓰고 표준괴를 쓰는 곳이 이제 소련의 영향이 아닌 곳인데, 아니죠. 자 북한의 나짐 선봉에서부터 훈춘까지 거기 광괴가 같이 깔려 있어. 그건 뭐냐면 러시아가 거기까지 영향력을 확정하려고 했던 거야.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정치적 고려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철도 연결 사업을 하겠다 했던 것인지, 나는 문재인 정부 거기까지 고민 안 하고 갔다, 또는 고민하고 왔었으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였어. 그리고 진짜 실세는 그걸 알았겠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근데 그거를 문재인한테 설명 절대 안 해. 아니 저는 이거는 조금 이제 그냥 밑에서 굴러다니는 얘기인데, 그 철도 사업이랑 그 가스 송유관 사업이 중국 러시아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 국내 사업자 중에 문재인 쪽 사람들과 노무현 쪽 사람들이랑 친한 사람들이 여기에 그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걔네 몰아주려고 이거 한다는 얘기가 되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들었어. 아까 근데 유재일 씨가 말했던 것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디테일을 알고 동의했던 걸 까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이번에 가덕도 공항도 내가 토론할 때 보면은 계속 싸웠던 게 민주당 사람들 만나면 맨날 국내선이냐 국제선이냐 단거리 국제선까지 포함이냐 이걸 물어봤잖아. 공항을 고민에 공약하려고 그러면은 이 정도는 알고 막 얘기해야 돼. 왜냐면 이게 의미가 크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내가 그때 철도 관련해서도 바른미래당 시절에 민주당 사람 만나면 계속 물어봤던 게 뭐냐면은, 신호 체계와 전압 전류 공급 방식이 한국식입니까 아니면 중국식입니까? 신호 체계는 한국은 TVM이라는 걸 쓰고, TVM 430이라는 게 프랑스 TGV 방식을 쓰는 거고, 전력도 25,000V에 60Hz를 쓰는 건데, 이걸 쓰는 겁니까 아니면 중국식으로 가는 겁니까? 철도의 폭도, 터널 설계나 이런 것도 KTX가 다닐 수 있는 폭이냐 아니면 그것보다 작은 거냐,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몰라. 설계 속도가 얼마냐. 여기서 더 코미디 같은 게 있어.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을 한다라는 거에 대한 그 대북 정책에 있어서 자기가 공사를 따내고 돈을 왕창 벌려고 하는 야심가가 있었어. 아 있죠. 황당하게 드루킹. 법정 진술에도 나온다고. 드루킹이 대림 산업을 먹으려고 그랬어. 그렇지. 대림 회장님이 그거를 기부를 하셨어. 그 기부 지분이 지금 누가 먹었는 줄 알아요? 그 판게 KCGI가 먹었어.
강성구 펀드. 강성구 펀드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드루킹을 우리가 황당해 하잖아. 그런데 드루킹이 친노 집단에서 뭐가 있었는가 하면 VIK라는 게 봤다고. VIK가 1조를 모았잖아 사람들한테 자금 동원으로. 드루킹의 경공모라는 게 결국 사모펀드야. 그리고 걔가 왜 오사카라고 하려고 하냐면 오사카 민단 자금으로 그렇지. 우리나라에 설립돼 있는 은행이 신한은행 아니야. 제1거류민단. 제일 거류민단. 그래서 오사카에 가서 사모펀드를 하면 대림을 먹을 수 있는 자금을 모을 수 있다가 드루킹의 계산이었다고. 이게 현실성이 없는 얘기가 그러니까 왜냐면 아니야. 난 그때 이해가 안 갔던 게 이거잖아. 자, 아무리 선거 때 외곽에서 뭔가 열심히 했다 그래도 오사카 총영사는 도쿄에 있는 대사 다음 자리라고. 그러면은 거기서 김경수가 무슨 제안이라고 그랬어? 센다이 영상 어떻습니까? 그랬잖아. 만약에 직급에 대한 부분이면은 외곽 조직이 어디 무슨 뭐 모임 이끌고 있던 사람이 추천한 사람 변호사 하나 센다이 영상 만들면은 굉장히 세게 보상하는 거야. 야, 그렇지. 그런데 센다이는 안 되고 오사카를 꼭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오사카에 진짜 볼 일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도 변호사 자체가 광장에서 M&A 전문가라고. 신한은행이 또 우리들 병원에 많이 돈을 주셨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일 자체가 정말 스펙타클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그 KCGI 강성구 펀드가 공격한 기업이 또 하나 있지. 어디? 대한항공. 아까 우리 여행업 얘기 그렇게 많이 했잖아. 자, 대한항공의 본질이 뭐냐면은 대한항공이 그 미국으로 비행기를 엄청 많이 날리잖아. 미국으로 날리는 비행기가 트랜스퍼시픽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트랜스퍼시픽 비행기의 영업의 본질이 뭐냐면은 인천공항에서 중국의 5만 가지 단거리 국제선을 모아가지고 큰 비행기 띄워가지고 뉴욕이나 아니면 시카고로 날리는 거야. 그 거점 공항이라고 하죠. 보통. 커버 영업을 하는 거지. 이게 환승 영업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있어가지고 대한항공이 그 중국 사업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커.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보는 거는 KCGI 펀드가 나중에 대한항공을 만약에 인수 또는 경영권을 상당히 잠식하게 되면은 운영의 파트너로 어떤 항공사를 데려오려고 했겠느냐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은 스카이팀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델타 항공이랑 얼라이언스가 있잖아. 이번에 그래서 그 조씨 일가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델타 항공이 들어왔잖아. 근데 그 델타 항공 걷어내려고 그러면은 지분 교환이든 뭐든 통해 가지고 다른 연맹체 또는 다른 큰 항공사가 들어와야 돼. 그런데 그러면은 트랜스퍼시픽이 약한 곳이 어디냐면은 중국 항공사들이야. 여러 가지 이유로. 왜냐면은 능력이 안 돼서. 아니지. 미국에서 중국 항공사들의 다이렉트 취향을 잘 허용을 안 해. 대도시들에 대한 취향을 잘 허용을 안 해. 그러니까 그게 허용을 안 한다기보다도 날리기가 쉽지 않아. 거리 때문에. 아, 이거 재밌다 이거.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되니까 나는 내가 음모론자로 몰려도 내가 하는 말이 하나가 인국공 사태의 본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이 아니야. 그랬으면 다른 공사들에서도 벌어졌어야 되는데 거기서만 벌어졌어. 핵심은 그 공항 보안직에 사람들이 꼬아졌다는 게 그게 핵심이라고 보는 거야 나는. 왜요? 지금 내가 여기서 하니까 가방 뒤지는 대띵 뭐 애들 조직이 인천공항에 사람이 박혔다는 얘기가 있어. 내가 어디라고 얘기 못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아까 내가 하던 거 조금만 주사파 조직원들이. 자, 대한항공 사태를 보면은 자, 한진 가족 자체는 분열된 상태였어. 조연아와 그 어머니와 나머지 이렇게 해서 불린 상태였잖아. 드라마다. 이거 누가 드라마 작가 있으면 오늘 이걸 드라마 쓰고 싶을 거야. 그러니까 분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진 일가가 이기 쉽지 않았어. 그런데 아무리 선대 때의 인연이 강하다 그래도 갑자기 전혀 아무도 언론도 예상하지 못했던 델타가 세게 들어와서 구세주가 된 거야. 델타 항공이 미국에. 이거는 대한항공과의 과거 인연을 생각해서 왔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국가적 이해 충돌이 있었다 보는 사람도 있어. 왜냐 아까 말했듯이 델타가 안 들어왔다 그러면은 오히려 들어갈 수 있는 게 우리 국내 금융기관이었지. 근데 국내 이런 산업은행이 들어가 줬겠냐고. 안 들어가지. 나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그 해운과 항공이 있어가지고 일대 변혁이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있었거든. 그때 한진해운은 정부가 망하게 만들었어. 필리핀.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HMM 이제 주가 오르는 거 보면은 HMM이 이제 사실 대표선사로 이제 확 뜨고 있잖아. 현대상선 이름 바뀌어가지고 HMM이 뜨고 있는데 그게 박근혜 정부의 선택이었고. 자, 아시아나가 망하기 직전에 갔을 때 대한항공이 갑자기 인수를 발표했잖아. 아무리 산업은행 자금이 추가로 들어간다 해도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뭐가 아쉬워가지고 아시아나를 인수해야 됐어. 카니발라이제이션 발생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시아나가 망하는 것이 대한항공한테 유리하냐? 그렇죠. 아니면 아시아나가 인수되어가지고 그걸 떠안는 것이 유리하냐? 여기에 갔을 때 이것도 M&A 전문가들이 굉장히 물음표 물을 거예요. 당연하지. 예를 들어 항공사는 이거야. 항공사는
내 비행기도 몇 개 없어. 다 리스한 거야. 다 리스지. 그러니까 아시아나를 인수한다고 해서 비행기가 새로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치. 리스 부담만 그대로 떠안는 거야. 뭐 노선도 뭐 대부분 비슷하고. 그러니까 노선 운송권이라는 건 아시아나가 망하면 다시 대한항공 주겠지. 한국 당국에서. 그러면은 과연 무엇을 인수한 것인가? 마일리지 부채만 다 인수한 것인가? 뭘 인수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 가지고 M&A 업계 항상 궁금해하는 게 저거를 인수하는 게 득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아니지. 그럼 이것도 당연히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한 5년이 지나면은 평가를 사람들이 할 거야. 한진해운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고 망하게 한 박근혜 정부와 아시아나를 대한항공에 떠넘긴 문재인 정부. 어떤 게 나중에 그 기업의 아웃풋이 더 잘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지. 이거는 연구사래. 나도 궁금해. 뭐 보면은. 그리고 여기서 돼 있는 건 KCGI 펀드 있잖아요. 자금 조달을 다 어디서 했는 줄 알아요? 어디서? 저축은행에서 했어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은 대한민국 저축은행들 다 망했어. 대한민국 저축은행들이 많은데 그걸 인수한 다음에 주식담보대출로 돈을 벌었다? 그리고 인수한 사람들이 뭐 하던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물음표야. 그리고 상상인. 그리고 그 자금들이 모여가지고 대기업을 인수하는 펀드까지 연결이 돼.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나중에 나는 이게 좀 진실이 규명됐으면 좋겠는데 대한항공의 그 조양호 회장의 사망과 그 여러 가지 그 내분 이거는 M&A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좀 경제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나랑 밥을 먹고 식사하면 항상 하는 얘기 뭐냐면은 상식적으로 안 풀린 부분이 좀 많다. 그리고 여기서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조합하다 보면은 요런 시나리오들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는 꼭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썼던 아까 그 소설에 가까운 시나리오가 맞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동명이인이야. 은수미 사태에서 등장했던 이준석. 호마트레이드. 호마트레이드. 근데 그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이 완전히 몰락했었던 깡패 출신이야. 불법 도박으로 추징금은 100억 이상을 추징금을 당한다고. 근데 뭐로 제기했어요? 샤오미 중국의 판권으로 그렇지. 그거로 이 사람이 제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그 사람이 하고 연관돼 있었던 그 회사 이름이 차이소라는 게 있었다고. 차이나의 물건으로 다이소를 만든다. 그리고 이 사람이 분명히 한 건 불법 도박과 연결돼 있었던 사람이야. 이거는 그래서 추징금까지 당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관련돼서 이제 저축은행이나 기타 등등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어둠의 비즈니스와 관련돼서 내가 누누이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불법 토토 규모가 너무 커. 불법 도박의 규모가. 그렇지. 바다 이야기 10배인데 왜 눈에 안 띄냐? 핸드폰으로 하니까 옛날에 바다 이야기는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상품권 교환하면서 눈쾌하는 걸 사람들이 관찰했는데 지금 핸드폰에서 불법 토토와 불법 도박으로 피해자들이 막 발생하는데도 그게 눈에 안 띄어. 그리고 엠번방하고 기타 등등해서 애들이 여자하고 성매매 있잖아. 그때에서도 보면 그 성매매 동기가 보면 토토할 돈이 필요해서 자기 또래 포주가 됐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때 마늘밭 사건으로 마늘밭 120억 그 돈이 무슨 수익이었어요? 스포츠 토토하고 그 불법 도박 그랬어. 그래서 그때 이수근 씨, 뭐 탁재훈 씨, 김용만 씨 줄줄이 연예인들하고 줄줄줄하고 강동희 감독 해가지고 다 난리가 났었어. 2010년대 초반에. 그런데 그 다음에 2020년까지 우리가 알아. 애들이 토토 정말 많이 하는 걸. 그런데 검거됐다는 얘기가 안 나와. 걔네들이 서버를 들고 어디로 갔냐면 중국 영향권에 있는 대로 해외로 서버를 바꾼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플레이어는 많아졌는데 단속하고 그렇게 많은 자금을 압수했다는 얘기가 없어. 그러면 그 많이 번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왜 사모펀드 사태 같은 게 벌어지고 뭐 이렇게 막 인수전, 코스닥 시장은 주식시장 개판이 나고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고 대한민국에. 그리고 그거를 수사해야 되는 금융범죄 합수단은 해체시켜버려. 추미애가 임명되고마자 첫 번째 한 일이 금융범죄 합수단을 해체시켰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검찰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금융범죄에 대해서 실적이 없어. 아니 옵티머스 거는 도대체 그 이낙연 대표 이경호 돕던 사람 돌아가신 다음에 뭐 진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낙연 대표하고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막 하는 거에서 이제 SM 그룹 나오잖아요. 삼남 아이더스 나오잖아요. 그 회장님이 우효원 회장님인데 아까 말했던 그 우성덕 있죠. 우성덕하고 단양 우씨 종친에서 같이 활동해. 이 모든 게 내가 얘기하는 게 검색하면 다 나와. 유튜브 깜빵에서 하게 해주면 셋이 재밌긴 하겠다.